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자, 그럼 성북동이라는 뭐가 나왔죠? 구체적인 지명이 나왔네요. 그죠? 서울에 있어요. 성북동이. 근데 이 성북동이 아주 옛날에는, 그러니까 70년대 이전에는 정말 산이었어. 그냥 산. 그래서 이 산에 어떤 그냥 되게 작은 마을을 이루고 이제 사람들이 살았겠죠. 그런데 이제 산업화 도시화 이렇게 되면서, 그죠? 네. 문명이 들어오면서 산업화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자연에 살던 어떤 생물들이 자신의 어떤 보금자리를 잃게 돼 버렸다. 뭐 이런 내용의 시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 시를 우리가 이제 진짜 자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냐라는 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네. 자, 문명이 들어왔어. 문명이 들어왔는데, 이 문명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면서 부정적으로 변한 것은 자연뿐만이 아니죠. 그죠? 자연도 마이너스가 됐고,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 살던 어떤 현대인들, 이 사람들이 어때? 그러니까 이 보금자리를 잃게 된 거잖아, 사람들도. 그죠? 그리고 또 그리고 문명의 상황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명에서 소외된 현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를 먼저 한번 보면서 이게 이 자연이라고 해석했을 때는 어떻게 적용되고 또 현대인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이래서 그럼 번지가 생겼다는 건 여기가 개발이 되면서 인간의 번지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럼 번지는 당연히 마이너스예요. 자,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뭐라고? 번지가 없어졌대. 그럼 이 번지는 누구의 번지였어? 이 비둘기의 번지였잖아. 자연의 번지라고.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번지는 마이너스 번지라는 게 중요하고 이 번지는 플러스 번지라는 게 중요해요. 왜? 이거는 인간이 산업화를 통해서 이루어낸, 그쵸? 그러면서 자연을 파괴하고 이제 도시화 산업화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고, 성북동 비둘기의 번지, 그죠? 이거는 그 기존에 성북동 비둘기가 평화롭게 살았던 그런 자연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표현상의 특징을 좀 보자면, 말만 봤을 때 좀 이상해. 번지가 생기면서 번지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번지가 생기면서 번지가 없어졌다. 좀 말이 안 돼 보여. 그죠? 그래서 약간 역설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설. 그죠? 자, 그 다음에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돌 깨는 산울림 당연히 마이너스지, 그치?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자, 돌 깨는 산울림은 여기를 이제 공사하면서, 그죠? 공사하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소음일 텐데, 이것은 여기에서 이 인간 문명이죠. 인간 문명의 폭력성. 그럼 인간 문명의 폭력성은 무조건 마이너스인데, 이것을 무슨 각적 이미지로? 청각적 이미지로. 그치? 청각적 이미지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슴에 금이 갔다. 이건 어때요? 이거는 비둘기가 상처를 입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상처를 입었다. 근데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추상적인 관념이란 말이지. 근데 이거를 가슴에 금이 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눈에 보이게 표현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추상의 구체화. 그죠?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 이미지로 표현했다.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걸 시각적으로, 그죠?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이 시의 특징은 이렇게 뭘 사용하는구나. 감각적 이미지. 그죠? 감각적 이미지. 돌 깨는 산울림은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문명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거고, 가슴에 금이 갔다라는 건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비둘기의 상처 이런 거를 표현하고 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인간들이 나쁜 짓을 했는데도 비둘기한테 네,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상당히 좋은 거죠. 그죠?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그러니까 얘는 상처 입었는데도 사람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듯,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이런 것도 다 시각적 이미지죠. 그죠? 이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성북동 비둘기의 어떤 속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 지금 메마른 골짜기 당연히 마이너스죠. 그죠? 메마랐다 이렇게 나오는데 플러스인 경우는 없어요. 자,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널찍한 마당은 플러스지. 조용히 앉아서 콩알 하나 찍어 먹는 공간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커녕은 보통 부정적인 말, 그죠?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 쳐서
채석장 포성, 이것도 뭐예요? 아까 저 위에 얘기했던 돌 깨는 산울림과 같은 의미. 그래서 이거는 문명의 폭력성을 청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구나. 그죠?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 쳐서 피난하듯이 지붕 위에 올라앉아서 아침 구공탄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자, 지붕 위에 올라앉아. 그럼 봐봐. 집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이렇게 꼭대기에 이렇게 앉은 거죠. 그럼 지붕도 그닥 플러스 공간은 아니야. 이 비둘기한테는 극한의 공간이라고.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피할 수 있는, 더 이상 뭐 갈 데가 없는 공간이. 지붕 위에 올라앉아서 아침 구공탄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 향수가 뭐야? 그리움이죠. 당연히 뭐예요? 이 산업화 되기 이전에 그 평화로웠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그죠? 그래서 평화로웠던 과거에 대한 그리움.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그 그리움을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의 도로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그럼 여기서 이 금방 따낸 돌 온기라는 건 그래도 아직은 덜 망가진 이거죠. 금방 따낸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파괴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온기가 남아있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이 파괴된 자연에서 향수를 느끼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 향수를 느끼는 모습을 뭔가 좀 촉각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시각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왜요? 입을 닦는다라는 건 얘가 부리로 이렇게 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기도 하고, 온기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래, 촉각적 이미지도 사용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1연과 2연에서는 그래, 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비둘기가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도 사람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2연에서는 그래도 얘는 너무 과거가 그리운가 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과거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당연히 플러스죠.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다. 좋았던, 그죠? 그 플러스였던 그 사랑과 평화의 비둘기는 이제는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현재의 이 비둘기의 처지를 굉장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뭐가? 그래, 쫓기는 새가 되었구나. 이렇게 됐죠? 자, 이 시에서는요, 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 하면 내용상으로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산업화로 인해서 산업화의 이 문명의 폭력성 이런 걸로 인해서 자연이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비둘기가 너무 불쌍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처음에 제가 이게 이제 문명, 산업화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현대인으로 보자면, 문명에 의해서, 문명의 중심에 있는 현대인들이 있고, 이 문명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그러니까 문명에서 소외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현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 문명에 의해서 이 현대인이 소외당하는 어떤 그런 피해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이 1연과 2연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각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비둘기에. 그죠? 그래서 이 1연과 2연에서는 비둘기의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했다. 근데 이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했다는 거는 결국 감각적으로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죠?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뭐 하고 있다?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면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면에서는 이 시적 화자가 묘사보다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단적으로, 그렇죠? 의미를 집약하고 주제를, 사면에서는 서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집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플러스였던, 사람과 함께 즐겼던 그런 비둘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돼버렸어. 라고, 그쵸? 내 주제를 집약하고 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파괴된 자연, 그쵸? 파괴된 어떤 자연에 대한 연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삶의 터전을, 그러니까 여기 이 성북동이 그냥 산동네였을 때, 여기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도시, 그죠? 이 도시의 소시민,
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문명으로부터, 그죠? 이 문명으로부터 소외된 그런 현대인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거는 별거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이 시는요, 그렇게 좀 약간 명확하게 해석이 되는 시기 때문에 좀 약간 상징적이고, 그죠? 상징적이고 비판적이죠. 그리고 이거는 정서를 나타내기 위한 시가 아니죠. 정서를 나타내기 위한 시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이성적이고 좀 약간 비판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시란 말이에요. 그런 시를 우리는 좀 주지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서를 나타낸다 그러면 주정적인 거죠. 정서가 중심이니까. 근데 얘는 정서 중심이라기보다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그죠? 그리고 이 현실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어떤 주지적인 성격의 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열공합시다. 안녕. 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경림의 길이라는 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자, 볼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길이라는 건 내가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마이너스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거든. 이 시적 화자가 생각하기에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길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요. 그죠? 의미를 모르고 되게 오만해. 그죠? 오만한 사람의 태도예요. 오만한. 되게 우리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운명이 있어. 운명은 사람이 개척하는 거야. 내 길은 내가 찾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오만한 사람들의 어떤 태도를 나타내고, 그리고 또 어떤 사회적인 그 사람들의 통념, 그죠? 통념이죠. 이 사람들이 길을 만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통념에 불과해 라고 이 통념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그게 아니야. 뭐냐면 길은 순순히 사람의 뜻을 쫓지 않는다. 굉장히 이 길이 어떤 주체적인 좀 약간 의인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인화.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지 않는다. 이제 이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봐보세요. 지금 이 길이 사람을 끌고 간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길을 의인화해서 되게 주체적으로 표현한다고. 그죠? 주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사람이 걸어가는 거를 길이 사람을 끌고 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그럼 벼랑 당연히 마이너스죠. 낭패시키는 것도 마이너스예요.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서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 물에, 당연히 큰 물도 마이너스죠.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큰 물을 만난 거야. 그럼 당연히 장애물이니까 실형, 고난, 역경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큰 물에 우정이 무슨 뜻일까요? 우정, 나도 모르는 말이에요. 우정, 일부러 이런 뜻, 일부러. 큰 물에 일부러 제 허리를 동강내어서, 자,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큰 강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마치 이 길이 자기가 허리를 이렇게 동강내었다. 길의 허리를 동강내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일부러 제 허리를 동강내어서 사람이 부득이 길을 버리고 이 강을 건너게. 그죠? 강은 길을 버리는 거죠. 어쨌든 이 물 위로 가는 거니까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자, 그러면서 봐보세요. 사람이 이 길을 버린 건데 지금 이거는 길이 사람을 이제 자기를 버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뭐 주객전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객전도. 당연히 의인법이고요. 그죠? 의인법. 자, 그래서 이런 큰 물, 실형, 고난, 역경 같은 그런 큰 물에 일부러 제 허리를 동강내어서 길을 단절해서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저는 당연히 아마도 이 길이겠죠. 그죠? 길을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자, 그럼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이때 사람들은 뭘까요? 이거를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야.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길은 사람이 만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아까 처음에 말했던 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죠? 잘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길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자, 그럼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이것도 뭘까요? 길에 대한 통념이에요. 뭐냐면 시련 고난 역경이 당한 건 이렇게 닥친 거는 오히려 이런 시련 고난 역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슬기를 배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낭패와 시련을 통해서 자, 다시 정리하면 낭패와 시련을 통해서 사람이 슬기, 그러니까 어떤 지혜를 배우는 거야 라고. 그럼 길이 가르쳐 주는 거긴 하네.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만든 길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한테 이런 뭐 교훈을 주기도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볼게요.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요. 온갖 곳, 온갖 사람 사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제 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온갖 사람 사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에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한 거라고 말한다. 이렇게 누가 이 니은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길에 배울 건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낭패와 시련을 통해서 슬기와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이죠 결국. 경험을 통해서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얘네들도, 이 사람들도 진정한 의미는 모르지만 길이 우리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야 라고 말하긴 해요. 그죠? 그런데 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걸로만 알지. 그럼 이 거기 있다는 것은 이 낭패와 시련을 통해서 슬기와 지혜를 배우고 또 경험을 통해서 이치를 배우는 이런 걸로는 인주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밖과 안이거든요. 밖은 어떻게 보면 되게 외부적인 거고 외면적인 거란 말이야. 그치? 외면적인 경험과 외면적인 깨달음 이런 건데, 안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것. 나의 내면. 성찰, 이 정도의 의미랑 관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스스로 깊이 들여다보는, 이 뭐예요? 내면을 성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안으로 난 길, 밖으로 난 길이 아니라 안으로 난 길이 나의 내면을 성찰하게 한다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고. 됐죠? 자, 그 다음에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건, 나의 내면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그럼 이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길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 플러스 사람들이야, 얘들은. 그럼 아는 사람들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이 고분고분한다는 건 어떤 순리, 그죠? 순리나 그러니까 어떤 이 운명에 순응하는, 그죠? 그런 어쨌든 순리대로 살 수 있도록 편안한 삶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이 길의 속성을,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에게만.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느끼는 행복이나 기쁨 같은 거죠. 그죠? 이런 것들, 작은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하고 그늘을 드리워서 사람들의 땀을 식히게도 해. 그러면 이 그늘이라는 것은 어떤 위안이나 위로나 휴식, 여유, 이런 어쨌든 플러스 의미겠지. 그치? 그래서 행복과 기쁨, 그리고 위안, 여유, 이런 것들을 주기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그럼 그것이 뭔데? 이 그것은 바로 이 내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것.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그럼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길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구나.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랑 같은 사람들이냐면 바로 어디죠? 여기 아는 사람들, 요거죠. 같은 애들이죠. 그럼 얘네들은 이 길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이 길에 순응하는 삶을 살면서 이 순리, 이치, 이걸 받아들이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시가 거의 처음 보는 시 아닌가요? 네. 저는 옛날에 어떤 책에서 본 적이 있긴 한데 이렇게 가르쳐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만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들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의 뜻을 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길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되게 오만하고 통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죠? 근데 하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의 뜻을 쫓지 않는다. 그 길을 의인화해서 주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끌고 가다가 길이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을 앞에 세워서, 벼랑 뭐라고
뭐라고? 시련이나 역경이나 어떤 어려움이라고. 근데 이 벼랑을 앞에 세워서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 물에 일부러, 자, 큰 물도 마이너스였어요. 일부러 제 허리를 동강내어서 길이 단절된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동강내어서 사람을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누가? 길이. 됐죠? 그래서 이거 길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니까 이건 주객전도, 의인법 이렇게 표현상의 특징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뭐뭐 하지 않는다, 뭐뭐 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현재형 어미.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그죠? 종결 어미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유사한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당연히 뭐 문체를 형성하는데 이 문체는 어떤 느낌이냐면 좀 되게 담담하고 뭔가 깨달음, 그죠?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큰 물에 일부러 자기 허리를 동강내어서 사람이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그때 이 사람들 누구라고? 마이너스 사람들이라고. 왜? 이 사람들도 길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길이 우리한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긴 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외면적인, 그죠? 이런 외면적인 어떤 교훈이라고요. 자, 사람들은 다 이것이 사람이 만든 길이, 봐봐, 오만하잖아. 길을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이 낭패와 시련을 통해서 슬기와 지혜를 배우는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서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거. 이건 뭐야? 경험, 그죠? 경험을 통해서.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럼 얘네들은 같은 애들이에요. 그죠?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길이 끊기는 거 다 사람들한테 슬기를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바깥 세상을 구경시켜서 온갖 사람들을 구경시켜서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어떤 길의 외면적인 가치, 외면적인 교훈, 외면적인 깨달음,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 알지. 거기가 뭐라고? 그죠? 이런 외면적인 깨달음. 거기 있는 줄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이 안이 중요한 거라 그러죠. 그죠?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스스로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이게 길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적 화자는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것을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이 안이 뭐라고? 내면이라고. 내면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이 아는 사람들은 이 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 이 아는 사람들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하다는 건 그 사람들에게만, 그래서 평탄한 길을 가게 해준다는 거, 순리대로 살 수 있게. 그래서 꽃으로 제 몸을 순화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행복과 기쁨을 주기도 하고, 이런 소소한, 그죠? 소소한 행복과 기쁨을 주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 그죠? 이런 거 다 의인법이에요. 그죠? 이렇게 주는 거니까, 그죠? 이 길이 그늘을 들여 사람들의 땀을 식히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유와 안식과 위로 이런 것을 주기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길이 내면으로 나 있는구나 라고, 그것을 알고 나서야 이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정한, 자, 좀 적어볼까요? 진정한 길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의 태도죠. 그럼 이 사람들의 태도는 뭐다? 되게 겸손하고 오만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길을 만들었어. 근데 거꾸로 우리가 만든 길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만하지 않고, 오만의 반대는 뭐야? 겸손이죠. 그죠? 겸손하고 뭔가 순리, 그죠? 순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내면을 성찰하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시에서 되게 유사한 시어들을, 길은 뭐뭐 하지 않는다, 길은 뭐뭐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뭐뭐라고 한다, 이렇게 계속 통사 구조가 반복되는, 그죠? 그런 특징이 있네요. 그리고 뭐뭐 않는다, 뭐 말한다, 이런 현재형 어미들을 사용해서, 모른다, 이런 현재형 어미 사용해서 뭐라 그럴까요? 어미를 반복하면 운율도 형성할 수 있고요. 그죠? 화자의 어떤 담담한 깨달음의 그런 감정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외면에 대한, 길의 속성은 외면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기보다는 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게 하는 그런 어떤 길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 열공합시다. 안녕. 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룩이 뭐 하는 거죠? 누룩은 술을 발효시키는 효소 아무튼 발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물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은 누룩이 바람과 물을 만나면 뭐가 될까요? 아주 맛있는 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술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기쁨의 술이에요. 나쁜 술이 아니라. 자, 그럼 이 누룩은 자기를 썩힘으로 인해서 술을 만드는 굉장히 희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누룩을 뭐로 보느냐? 바로 민중이죠. 민중이 희생함으로써 어떤 긍정적인 가치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민중은 그냥 희생하는 게 아니라 이 바람과 물을 만나야 돼. 그럼 이 바람과 물은 뭐냐면 이 민중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민중이라는 어떤 그런 속성은 그냥 되게 좀 약간 무기력하게 좀 소시민적인 그런 속성이 강한데, 얘가 뭔가 이 민중을 각성하게 하는 일깨우는이라고 할까요? 일깨우는 그런 존재를 만났을 때 뭐가 된다? 희생을 해서 뭐가 된다? 이 민중들이 염원하는 이제 화자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아마 민주주의, 자유, 평화, 이런 어떤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계속 이렇게 알겠느냐? 이렇게 들었느냐? 이런 의문형 어미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이 의문형 종결 어미를 반복해서 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속성인지 다시.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뜬다는 게 뭐야? 뜬다는 거는 발효되는. 근데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지 혼자 무력함에, 무력함은 뭐야? 마이너스. 여기서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그럼 이때까지는 이 누룩이 어떤 상태? 아주 좀 약간 무기력하고 소극적이고, 그죠? 그런 민중의 속성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 무력감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어디 한 군데로 낮아빠져 있다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알맞은 바람을 만나서. 그럼 이 알맞은 바람이라는 건 바로 이 민중을 일깨우는, 그죠? 일깨우는, 아까 각성하는 그런 플러스 존재라고. 일깨우는 그 알맞은 바람을 만나면 살며시 더운 가슴 플러스가 돼. 그 사랑을 알겠느냐. 됐죠? 그래서 이 사랑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네. 당연히 이 울음이라는 거는 민중의 고통과 슬픔이에요. 그럼 이때 고통과 슬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이런 민중에 대한 시는요, 이렇게 독재 정권, 그죠? 독재 정권 때 많이 쓰였죠. 자, 그래서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들. 그래서 그 민중의 슬픔과 고통을 들었느냐. 지 혼자 찾는 일이 여럿이도 찾는 길임을,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도 찾는 길임을 엄동설한 칼별은 알고 있대. 자, 여럿이 찾는 것, 이게 당연히 플러스 의미라는 건데, 그럼 여럿이 찾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민중들이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민중들의 연대의식, 연대해야 한다는 것을 엄동설안의 칼별이 알고 있대. 그럼 엄동설안은 당연히 엄청 추운 겨울이니까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독재 정권, 암울한 시대를 나타내는데, 이 엄동설안에도 뭐는 있어? 별은 있어. 그죠? 이 부정적 상황 속에서 아직 그래도 별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엄동설안의 칼별은 알고 있대. 뭐를?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 찾는 길임을. 무릎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그럼 이 무릎팍 으깨진 거 시련, 고난, 역경 이런 거겠죠. 하지만 꽃피는 가슴 플러스겠죠. 그 가슴의 울림을 들었느냐, 계속 들었느냐, 뭐 했느냐, 이렇게 이 의문형 어미를 반복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삭고사가 부서지는 일을 보았느냐. 그럼 이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자, 술이 익으려면, 발효가 되려면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해요. 발효되려면 시간이 오래 기다려. 그러면 이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삭고사가 부서지는 일. 그럼 자기가 부서져야 플러스를 이룰 수 있어. 그럼 당연히 자기가 부서지는 일은 시련, 고난, 역경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희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희생. 그죠? 내가 희생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서 희생을 해서, 그죠? 희생, 나쁘다는 게 아니, 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 희생이라는 걸 말하는 거지, 이게 뭐 나쁜 의미라는 게 아니에요. 썩어 문드러져서 우리 고향에 좋은 물을 만나면, 아까는 누굴 만났죠? 바람을 만났잖아. 그지? 바람을 만나면 살며시 더운 가슴이 됐는데, 이제는 우리 고향에 좋은 물을 만나면요. 그럼 당연히 물도 어떤 의미? 이 물도 그 각성, 그죠? 각성, 일깨우는 존재겠죠. 그래서 좋은 물을 만나면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 플러스가 된다고.
그치? 그것을 알겠느냐.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좋은 물을 만나면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솟는 얼굴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술을 마셨을 때 기분이 좋아지죠. 그죠? 그래서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솟는 얼굴, 기쁨이에요. 그죠? 그 해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누룩의 죽음을 통해서 이 플러스 의미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죽음이고, 이 죽음은 결국에는 희생이, 그죠?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뭐 시대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희망을 나타낸다. 그죠? 그래서 그 해솟는 얼굴도 내는 죽음을 알겠느냐. 아, 영탄 있네요. 그죠? 지금 감춰둔 누룩이 뜨나니 냄새가 퍼지다니. 그럼 이 냄새가 퍼지는 거는 누룩에 발효되는 냄새일 텐데, 이거는 민중의 의지가 되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기대감, 믿음. 자, 그래서 이 시는요, 결국에는 네, 이제 이 시는 결국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민중들이 민중을 각성시키는 어떤 특정한 그런 존재를 만나면, 희생을 통해서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어떤 긍정적인, 화자가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계속 의문형 어미 사용한다 그랬어요.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서 뭐 반복을 하니까 당연히 뭐 운율도 형성하고, 그리고 강조도 있는 거죠. 강조. 그죠? 이렇게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계속 물음을 던짐으로써. 그죠?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지 혼자 무력함에 부대끼다가 처음에는 어떤 상태라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죠? 무기력하게 부대끼고 낮아빠져 있다가 뭘 만나면 알맞은 바람, 플러스를 만나면 살며시 더운 가슴이 되는, 플러스가 되는 그 사랑을 알겠느냐. 됐죠? 그래서 이 민중의 희생과 사랑 을 나타낸다.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들. 당연히 이건 민중들의 슬픔과 고통, 이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나타내요. 지 혼자 찾는 길이 여럿이도 찾는 길임. 아, 이거는 연대의식을 나타내는구나. 엄동설한, 이건 뭐야? 이 상징적인 거지. 그쵸? 이 겨울은 아주 추운 겨울인데, 이거는 부정적인 암울한 독재 정권이라는 그런 현실을 나타낸다. 칼별은 알고 있나니. 아마도 칼별은 플러스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릎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시련과 고통과 고난, 그래도 꽃피는 가슴. 그 가슴의 울림을 들었느냐. 자, 근데 여기서 뭐 들었느냐 이런 거 나오죠. 그죠? 뭐 그리고 뭐 또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이런 거. 아, 청각적 이미지. 그죠? 청각적 이미지 사용하고 있어요.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그 삭고사가 부서지는 희생이에요. 기다림과, 그죠? 기다림과 희생을 보았느냐.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우리 고향의 좋은 물을 만나면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말. 그래서 이 물은 플러스고, 이 얘를 일깨우는 존재고, 뭐랑 똑같다? 바람과 똑같다. 그래서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솟는 얼굴도 되는. 당연히 이거는 이 민중의 희생을 통해서, 그죠? 이 민중의 희생을 통해서 가져올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어떤 희망을 나타내는 건데, 근데 그거는 그 죽음을 통해서 가져온다.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희생을 통한 새로운 희망. 이 새로운 희망이라는 건 넌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소망이겠죠. 지금 영탄이고 감춰둔 누룩이 뜨나니 냄새가 퍼지나니. 후각적 이미지 사용했다. 이 후각적 이미지 사용해서 민중의 의지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민중의 힘에 대한 예찬? 그죠? 예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계절적 이미지. 이게 막 뭐 겨울 이런 말이 딱 없으면 계절을 잘 못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엄동설한, 이거 엄청 추운 겨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계절적인 배경을 통해서 상징성을 드러내는 것이 이거 암울한 독재 정권이구나. 이런, 그죠? 그리고 뭐뭐 아느냐 이런 의문형 어미. 그래서 계속 이렇게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그런 어미를 사용해서 이 대상의 속성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 열공합시다. 안녕.
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의성의 어른강을 건너며 라는 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른강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그렇죠? 이 어른강은 얼어있는 상태는 마이너스야. 그래서 이 얼음은 깨야 하는 존재야. 그리고 그 얼음을 깨면 그 밑에 뭐냐면 물이 흘러가고 있어. 당연히 그 물이 흘러가는 게 플러스예요. 얼은 거는 되게 좀 약간 생명성이 없고, 그죠? 생명력이 없고 좀 되게 비정하죠. 차갑고. 그런데 그 밑에는 물이 흘러가는,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있어. 그래서 이 얼음은 깨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얼음을 깬다. 자, 얼음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죠? 얼음을 깨는 거 플러스예요. 자, 그럼 얼음이 도대체 여기서 뭘 의미하냐? 아마도 이거는 되게 부정적인 현실. 시대를 고려했을 때 아마 독재 정권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비정한 현실을 나타내요. 뭐 비생명, 뭐 무생명, 그죠? 비생명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강에는 얼음물. 자, 이거 마이너스 상태다. 계속, 그치? 그럼 깨는 행위는 뭐야? 이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치? 저항, 뭐 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얼음을 깬다. 강에는 얼음물. 근데 이거는 깰수록 청청한 소리가 나. 이렇게 얘기하네요. 깰수록 청청한, 맑고 깨끗한 플러스 소리가 난다예요. 그죠? 맑고 깨끗한 소리가 난다. 그러면 깨는 건 아까 뭐라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그죠? 극복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노력이에요. 깰수록 청청한 소리가 난다. 자, 근데 여기에 좀 표현을 보면요. 깰수록 청청한 소리가 난다. 이 청청한이 소리를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이 소리는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청청한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깰수록 청청한 여기서 끊었어.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는 행간걸침이라 그러죠. 그죠? 행간걸침. 이상한 데서 걸쳐놨다고. 그죠? 다른 말로 자, 행간걸침 다른 말로 의도적 행갈이라고 하죠. 행갈이. 의도적 행갈이. 깰수록 청청한 소리. 그러면 당연히 의도적 행갈이를 하면 약간 낯선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이상한 데서 끊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약간 낯선 느낌을 주면 이 시상에 집중할 수 있게, 우리가 이 시의 의미에 집중할 수, 여기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소리가 난다. 강이여 우리가 이룰 수 없어서. 자, 그럼 이 소리가 플러스잖아. 근데 우리는 이 소리를 이룰 수 없어. 왜? 우리가 어떤 상태야? 아까 뭐라 그랬어? 독재 정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 소리를 이룰 수 없어서 물은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나. 자, 볼게요. 강이요. 영탄적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자, 화자가 나가 아니라 우리다. 이걸 우리는 전에 복수의 화자라고도 했고, 뭐 공동의 화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서 공동의 화자. 강이요, 우리가, 그러면 이 복수의 화자, 공동의 화자는 뭘 나타내냐?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 이 사회적인 공동체의 문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시대에 대한 이야기라면, 부정한 어떤 정권. 그래서 이 정권 하에 있는 이 공동체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됐죠? 강이여, 우리가 이룰 수 없어. 물은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나. 당연히 대조적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소리를 이룰 수 없어. 인간들은 지금 현실이 너무 마이너스라서. 근데 물은 남몰래 이 소리를 이루었나. 당연히 소리 플러스예요. 근데 그 남몰래라는 말이 왜 있을까요? 남몰래 이거는 이 억압적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소리를 낼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 강도 어때요? 강도 위에는 뭐가 있어? 얼음이 있어. 그쵸? 이 밑에 물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물을 남몰래, 얼음 밑에서, 그죠?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나. 이 강을 이루는 물소리가 겨울에는 죽은 땅에 목청을 트고, 당연히 물소리 플러스고요. 그리고 죽은 땅에 목청을 트고 플러스예요. 됐죠? 그래서 어떤 생명력, 이런 거야. 목마른, 이 땅에 목청을 틔워주고, 이 나라의 어린 아이들아, 이 미래의 미래 세대들아, 앞으로 이 우리나라의 주역들, 그쵸? 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 뭐 주역이라고 할까요? 이 주역들아, 물은 또한 이 땅에 풀잎에도 온다. 그래서 이 풀잎은 보통 풀은 민중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민중에게도 생명력을 준다. 아니면 뭐 풀에도 어쨌든 이 물 생명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물은 플러스예요. 얼음은 마이너스고 당연히 대조적인 거예요. 물은 또한 이 땅에 풀잎에도 온다. 얼음을 깬다. 얼음 깨는 거 플러스라 그랬죠. 얼음을 깨서 물을 마신다. 마시는 거 플러스예요. 그죠?
그죠? 마이너스 상황에서 물을 마셔. 우리가 스스로 흐르는 강을 이루고, 당연히 강 플러스예요. 스스로 물이 제소리를 이룰 때까지. 아이들아. 그럼 제소리를 이루는 건 뭐라고? 이 부정적 현실을 극복. 지금 이 자유와 민주주의 이거를 억압하는 부정적인 이런 독재 정권의 상황에서 이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 그죠? 극복. 그리고 뭐 희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이 제 소리를 이룰 때까지 우리 희망을 잃지 말자. 우리 계속 저항하자. 이런 의미를 나타낸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의미는 알았으니까 이제 뭐 표현상의 특징이나 이런 거 좀 볼까요? 얼음을 깬다. 이렇게 되게 짧은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독자를 시상에 확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얼음을 깬다. 근데 이 얼음 뭐라고 아까 상징적인 거라고 했죠. 왜? 얼음은 마이너스니까. 깨는 건 플러스. 이 마이너스 현실을 에 대한 저항을 나타낸다. 강에는 얼음물, 현재 마이너스 상태구나. 그죠? 깰수록 청청한 소리가 난다. 그러면 여기 이 시에서는 되게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얼어있는 물이 있는 거는 시각적 이미지만 깰수록 청청한 소리, 이 청각적 이미지. 이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 물의 속성, 그죠? 이 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깰수록 청청한 소리가 난다. 플러스예요. 그리고 청각적 이미지. 강이요, 영탄 있었고요. 우리가 이룰 수 없어. 목수의 화자 사용하는구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룰 수 없어서 물은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나. 소리는 플러스인데 물이 남몰래 소리를 이룰 수밖에 없는 좀 약간 부정적인 상황, 그죠? 억압적인 상황. 이 강을 이루는 물소리가 겨울에 죽은 땅에 목청을 트고, 당연히 물소리 플러스인데 이 물소리가 마이너스 땅에 목청을 트고, 이 나라의 어린아이들아 계속 이렇게 불렀어. 그죠? 강이여, 어린아이들이여, 이렇게. 이런 거 돈호법이라고 하는데 영탄적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나라의 어린아이들아, 물은 또한 이 땅에 풀잎에도 온다. 풀잎에도 생명력을 준다. 근데 이 풀잎은 민중이라고 할 수도 있다. 됐죠? 이 나라의 어린 아이들은 당연히 청자고요. 그죠? 그리고 이 시대를, 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의 주역들을 나타낸다. 청자를 표현했어요. 그죠? 여기에서는 지금 청자가 강이었는데 여기는 청자를 호명했어요. 그죠? 어린아이들. 물은 또한 이 땅에 풀잎에도 온다. 얼음을 깬다. 계속 뭐 해서 얼음을 깬다라는 말을 뭐 반복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반복을 통해 통사구조의 반복, 시어의 반복 다 좋아요. 얼음을 깬다. 얼음을 깨서 물을 마신다. 그럼 얼음을 깨는 행위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드는 행위, 그리고 물을 마시는 행위도 플러스 행위. 우리가 스스로 흐르는 강을 이루고, 스스로 흐르는 강이라는 건 어떤 민중들의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민중들의 주체적인 의지를 통해서 연대의식, 우리잖아, 우리. 연대의식을 통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흐르는 강을 이루는 거. 그래서 자, 이거 다시 뭐라고? 민중들의 연대를 통해서, 그죠? 연대의식을 통해서 뭐 한다? 이 진정한 자유와, 그죠?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네,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믿음이죠. 물이 제 소리를 이룰 때까지. 당연히 이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자유라는, 그쵸?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그런 가치를 이룰 때까지. 아이들아. 마지막에도 이렇게 아이들을 호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마지막에 이룰 때까지 아이들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도치되어 있는 느낌이 들죠. 뭐 돈호법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영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이 아이들에 대한 뭐 당부, 그죠? 뭐 소망,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계속 반복을 통해서 의지를 강조하고, 그죠? 반복을 통해서 의지 강조하고, 그리고 뭐 영탄을 통해서도 당연히 강조고, 그죠? 네, 그리고 뭐 청자를 설정하기도 했고, 물을 의인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리고 또 뭐 이런 새로운 시대에 대한 도래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 행간걸침, 요게 행간걸침 있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깰수록 청청한 소리가 난다라는 건 결국 뭐다? 이런 어떤 민중이, 한 명의 어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주체적 의지를 가진, 저항 의지를 가진 그런 민중이 있으면 점점점 이 소리가 확산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민중의 현실 극복을 위한 노력이 점점점 어떤 선구자적인 어떤 한 인물에서 시작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 민중으로 확산되어가는, 그죠? 소리가 확산되는 것은 이 민중의 의지가 확산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열공합시다. 안녕.
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라는 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다와 나비는요, 1930년대 시인데요. 이 1930년대에는 뭐 일제강점기라는 것도 있지만 되게 중요한 어떤 이 시인들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문명이에요. 문명. 이 문명이 갑자기 들어왔죠. 물 밀듯이. 그런데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지식인들이 이 문명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문명은 되게 좋은 거야 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이 문명의 속성을 알아갈수록 너무나 현실이 냉혹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근대 문명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거야. 왜냐면 우리를 상처를 입혔거든. 그러니까 이 급속한 어떤 문명의 확산은 우리나라 그 지식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그냥 뭐 단순히 뭐 나비, 바다, 뭐 청무밭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이런 문명을 대하는 지식인들의 태도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는 시예요.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그가 여기서 나비인데 이 나비에게 수심 뭐야? 바다의 깊이죠. 물의 깊이야. 이 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인지 알려준 적이 없어. 그럼 수심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냥 얘기할게요. 나쁜 거예요. 왜? 얼마나 그 현실이 냉혹한지. 이 수심은 현실의 냉혹함을 나타내요. 네. 그래서 이 수심은 이 문명, 그러니까 현실의 냉혹함을 나타낸다. 자, 그에게 얼마나 바다가 깊은지 알려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흰나비는 어떤 느낌이야? 좀 약간 순수하기도 하지만 좀 연약하기도 한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 근데 이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는 바다가 얼마나 깊은데 그것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 냉혹한 현실, 이 바다는 냉혹한 현실, 수심이랑 같은 의미예요. 냉혹한 현실이면서 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근대 문명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냉혹한 현실. 자, 냉혹한 현실이면서 근대 문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 생각해봐요. 지금 이 나비가 좋아하는 거 볼까요? 뭐 꽃도 있고 뭐 이렇게 풀도 있고 뭐 그런 거겠지 뭐. 여기 예쁜 꽃이 피어있는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이게 진짜 청무밭이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 청무밭이 아니었던 거야. 뭐였어? 바다였잖아. 이 나비가 바다에 가서 이 꽃밭이 있는데 청무밭에 뭐 꽃도 피는데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바다였다. 우리가 플러스인 줄 알고 우리가 접근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큰 시련을 주는 마이너스였다라는 거죠. 그럼 청무밭은 아마 이 나비가 좋아하는, 그죠? 나비가 지향하던 뭐 이상향이기도 하고, 그죠? 이상향, 그죠? 뭐 동경,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동경.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 뭐 기대감, 그죠? 이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이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당연히 마이너스예요. 그죠?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공주 어때? 여기서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때 공주는 이 시를 썼던 그 시대에서는 굉장히 세상 물정을 모르는 좀 약간 무기력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물결에 젖어서 이게 절은 거는 굉장히 상처 입은 거거든요. 상처를 입어서 이 무기력하고 되게 힘든 그죠? 그런 상황에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나비를, 그죠? 나비가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그러면 이 나비가 처음에는 이 바다가 뭐인 줄 알고 청무밭인 줄 알고 내려갔는데 어른 날개가 그 바다의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3월달 바다가 꽃빛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당연히 꽃이 필 리가 없잖아. 바다니까. 그죠? 그럼 꽃은 플러스인데 피지 않으니까 마이너스죠. 그죠? 바다는 마이너스고 바다는 꽃이 피지 않아. 그래서 서글퍼. 누구의 감정이에요? 이 나비의 감정이죠.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와, 이거 어디서 봤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막 무슨 법 막 이런 거 할 때 막 뭐 무슨 공감각 침상 이런 거 할 때마다 맨날 나오는 거죠.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이 말이 이 시에서 나오고 이 유명한 부분이 자, 이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라는 거는 나비가 이렇게 생겼는데 나비가 있는데 초생딸이 새파랗게 허리에
시리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비에게 어떤 시련을 주는, 그죠? 되게 아픔을 주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되게 슬픈 거죠. 이거는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근데 이것만 똑대가지고 우리가 이거 공감각적 심상이야 맨날 이렇게 배워왔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자 의미부터 할게요. 의미는 이 냉혹한 현실, 이 냉혹한 현실은 결국 뭐였어요? 문명이었잖아. 그치? 이 냉혹한 현실에 의해 좌절된, 그죠? 이 좌절된 나비의 꿈이죠. 꿈은 여기서 뭐예요? 동경이죠. 청무밭에 가는 거. 근데 청무밭이 아니고 바다였다더라.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다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지식인들의 어떤 아픔을 노래한 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되게 주지주의, 감각적,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여기서 이 나비의 상황에 좀 우리가 초점 맞춰서 생각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표현상의 특징 좀 볼까요?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수심이 아까 바다의 깊이니까 현실의 냉혹함이라 그랬죠.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여기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네요. 그죠? 의인법. 얘가 이제 무서움을 느끼는 그런 거니까, 그죠? 네, 의인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자, 여기서 색깔을 잘 보셔야 돼요. 색깔을 보면요. 흰나비 하얀색이고요. 바다 파란색이고요. 그죠? 그리고 청무밭도 파란색이죠.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의 대비. 그러니까 색채 대비라고 하죠. 색채 대비. 색채어도 나오고 색채 대비도 나오고 그리고 또 감각적 이미지를 대비적으로 표현했다. 굉장히 왜요? 이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죠? 흰나비는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무밭인가 해서 이 나비가 동경하던 이상향. 당연히 이 바다, 나비, 청무밭 이런 거 다 상징적인 시어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석이 되니까. 그죠?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 접근을 했다가 어른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되게 좀 시각적 이미지, 이런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현실의 냉혹함에 의해서 상처 입은 그런 나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3월달은 원래 꽃이 피어야 되는 봄인데 바다이기 때문에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그래서 이 냉혹한 현실에 의해서 좌절되는 나비의 꿈을 나타냈다. 자, 이거 그리고 감각적 이미지를 얘기하자면 시각의 촉각화, 우리가 무슨 각에 무슨 각화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진짜의 가짜화예요. 진짜의 가짜화.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 그럼 이 나비 허리나 새파란 초생딸 이런 거는 다 진짜죠. 그죠? 그래서 이 나비가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초생딸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각이 진짜야. 시린 건 가짜야. 그치? 그래서 진짜의 가짜화 이렇게 얘기해서 시각의 촉각화, 공감각적 이미지. 그리고 문제에 잘 나오는 말, 감각의 전이 이렇게 나오죠. 감각의 전이. A를 B로 전이시켰다. 시각을 촉각으로 전이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서 문명에 대한 비판의식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대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거대하고 푸른 바다야. 근데 이거는 너무나 냉혹했던 거죠. 하지만 근데 이 거대하고 푸른 바다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근대 문명이 이 작고 하얀 그 연약한 나비와는 좀 대조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시에서는 대조가 굉장히 큰 표현상의 특징이에요. 색채 대비도 대조야. 그지? 그런데 이 나비의 연약함과 바다의 어떤 그 거대함, 그죠? 그 거대한 힘, 이런 거를 대조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안타, 돌아온다, 시리다, 이런 어떤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서, 그죠? 어미 사용해서, 강조하고, 그죠? 태도를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나비가 엄청 불쌍해 이런 말이 없어요. 굉장히 지금 좀 약간 이렇게 절제된 말투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절제된 담담한 그런 표현으로 이 나비의 상황을 제시해서 좀 안타까움을 우리한테 불러일으키는 거지. 그리고 이런 어떤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 이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공간의 대비, 공간의 이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비가 바다에 간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바다와 청무밭은 색깔은 비슷하지만 바다는 마이너스, 청무밭은 플러스. 그래서 공간의 의미를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대비가 되게 많네. 그죠? 청무밭과 바다도 대비고 흰나비와 바다도 대비고. 됐죠? 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광규의 안개의 나라라는 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먼저 보면 안개의 나라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뿌옇게, 그죠? 그래서 시야를 가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안개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부정적인, 그죠? 부정적인 상황이고 부정적 현실을 나타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1학년이나 2학년 때 파수꾼이라는 그 희곡을 혹시 배웠을 거예요. 아마 배웠을 건데, 그 파수꾼에서 보면 어떤 파수꾼 가나다가 있는데, 파수꾼 가와 나는 계속 늑대가 안 나타나는데 늑대가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해서 어떤 결집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권력에 순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부정한 권력은 어떤 거짓으로 공포심을 자극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개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예요. 안개의 나라는 이 권력이 굉장히 부정한 권력인데, 얘가 안개에 의해서 사람들의 진실을 가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개의 나라는 그 독재 정권, 그죠? 그런 부정적인 그런 정치 상황을 비판하는 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안개가 짙은 안개의 나라엔, 자, 안개 마이너스라 그랬죠? 안개의 나라도 마이너스예요. 네. 그래서 이건 부정적 현실이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부정적 현실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럼 진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바로 뒤에 줄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잖아. 그쵸? 그럼 무슨 법이라고 할 수 있죠? 반어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그죠? 반어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굉장히 냉소적인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걸 알 수 없다. 근데 그거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자, 어떤 일이 분명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겠지 뭐. 어떤 일은 마이너스 일일 거야. 이 부정적인 권력의 어떤 비리나, 그죠? 부정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이 일어나도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럼 이 안개는 마이너스고, 이거는 진실을 가리는, 그죠? 가리는 뭐 거짓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거짓. 그리고 뭐 통제, 감시 뭐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이거는 부정한 권력을 뭐 하는? 유지하는, 그죠?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진실이 왜곡되고, 그죠? 네,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개 속에 사느라면 안개에 익숙해져서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는다. 그럼 이 안개에 익숙해져서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이 권력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순응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부정적인 현실에 이 진실이 왜곡되고, 그런데 보려 하지 않아. 그냥 되게 안주하려는 속성, 뭐 소시민적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소시민적. 소시민이 뭐야? 소시민이 뭐예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소시민. 자, 이 소시민이라는 건 뭐냐면,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을 소시민이라고 하는데, 현실이 플러스야. 그러면 현실에 그냥 가만히 있으려 해도 상관없지. 근데 현실이 부정적이야.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 소시민들은 아마 현실에, 그 부정한 현실을 어떻게 동조하는 좀 마이너스 느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안개에 익숙해져서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아. 됐죠? 그죠? 그래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 하지 않는다. 안개의 나라에서는 그러므로 보려 하지 말고 들어야 돼. 어차피 보면 안 보여. 안개 때문에. 그래서 들어야 해. 그럼 이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안이죠. 대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안개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뭔가를 우리가 감각을 해야 살 수 있는데, 눈은 안개에 의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귀로라도 들어야 해. 이 정도의 의미예요.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으므로. 그래서 이건 살기 위한 당위성이에요. 들어야 돼. 라는, 그죠? 당위성. 그래서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으므로 귀가 자꾸 커져. 그러니까 이 눈은 점점 퇴화하고 귀는 점점 진화하는 거예요. 그쵸? 뭐 하기 위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생존을 위한 진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비정상적인 진화죠. 그죠? 근데 비정상적이긴 한데 그래도 들어야지 어쩌겠어. 눈으로 안 보이는데. 그쵸? 그래서 귀는 자꾸 커진다. 하얀 안개의 귀를 가진 토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 토끼 같은 사람들은 현실을 어쨌든 우리가 감각하려고 하는
그림 왜 그렸지? 자, 어쨌든 귀가 이렇게 커진 사람들인데 이거는 이 귀가 커지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안 보이니까. 안개는 없앨 수 없으니까. 그래서 토끼 같은 사람들이 안개의 나라에 살고 있어. 그래서 이건 비정상적으로 어떤 귀만 진화한 이 토끼 같은 사람들,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안개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부정적이고요.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내용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 진실이 거짓에 의해서 은폐되고, 그죠? 그리고 왜곡되는 그런 현실에 대한 비판이에요. 자, 그럼 이 시에서는요, 되게 중요한 게 듣는 것과 보는 것을 뭐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보이지 않아. 그래서 듣기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보려 하지 않는다. 누구들이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게 단정적인 진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단정적인 진술을 사용한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반어적인, 그죠? 반어적인 표현 사용했고, 그리고 지금 이 어떤 이런 부정적인 사회 현상을 표현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이거를 안개라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죠?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안개라는 자연 현상을 통해 이 부정적인 어떤 정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정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또 뭐 되게 상징적이고 우의적이 뭐죠? 돌려서 비판한다는 거예요. 돌려서 여기는 막 뭐 독재 정권 뭐 이런 거 없잖아. 그냥 안개 뭐 그리고 뭐 토끼 같은 사람들 뭐 보는 것 듣는 거 이런 표현 돌려서 상징적으로 돌려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우의적이다. 우의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귀를 가진 토끼 같은 사람들 어쨌든 사람들은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엄청 적극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쵸? 그냥 어쨌든 여기에 적응해서 사는데 여기에서 살려면 귀라도 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 현실을 안개라는 이런 자연현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언제나 안개가 짙은 안개의 나라에 뭐 되게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단정적 진술이라 그랬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으므로. 그래서 이건 진실을 가리는 거짓이고 진실이 왜곡되고 감춰지는. 그래서 이 진실을 감춰야 부정한 권력이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안개 속에 사노라면 안개에 익숙해져서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는다. 이거는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소시민적,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준다. 안개의 나라에선 그러므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면 안 돼. 그치? 그래서 보려 하지 말고 들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부 사람들이 선택한 대안이겠죠. 그죠?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으므로 귀는 자꾸 커지는.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우의적인 거죠. 하얀 안개의 귀를 가진 토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거는, 토끼가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안개의 나라, 부정적인 현실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앉는다, 이런 거 다 현재형 어미 사용하고 있네요. 그쵸? 네, 그리고 부정적인 서술어 반복하고 있네요. 앉는다, 뭐 이런 거. 그쵸? 네, 이런 것로 어쨌든 이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